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렇게 깊게 하락하거나 추세를 반전시키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은 분명하게 주시장의 악재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시장에 확신을 갖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마침 그 FOMC 의사록이 4월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테이퍼링에 대한 개시 가능성을 처음으로 이제 시사한 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좀 악재로 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이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악재라기보다도 저는 어떻게 판단하면 부담스러운 재료이다 이러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테이퍼링과 긴축과 금리 인상의 히스토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예고하는 그 시점쯤에 시장이 좀 출렁거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테이퍼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시장은 좀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위쪽으로 가는 시장의 대세 상승 흐름은 이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되는 부분을 이제 믿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던 것은 유동성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시장은 이제 부담을 갖고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워딩이 그렇죠. 이 상태로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면 at some point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떤 시점에서는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시장은요. 요번에 6월에 FOMC 회의가 있고, 그리고 7월에 제스로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쯤이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여러분 시장을 보시면,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렇게 깊게 하락하거나 추세를 반전시키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노이즈 또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좀 이게 다 끝난 거 아니야 주식시장은? 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이제 시장을 지금 현재 뷰가 왜 그렇게 많이 보냐면은 시장이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식시장만 이렇게 올라왔으면 우리가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요. 뭐 모든 원자재 가격, 뭐 비트코인, 부동산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야, 이제 꺾일 때 된 거 아니야? 뭐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중간에 악재나 노이즈가 나오면은 항상 고점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거래량, 거래 대금, 그리고 차트도 눈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뭐 시장이 꺾여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고요. 근데 시장이 눈으로 볼 때 꺾이는 부분이 없는데 앞으로 꺾일 거야, 고점이야. 그래서 나 혼자 뛰어내린다. 이러긴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각할 시간의 여유는 있다. 만일 여기서 꺾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시황과는 위로 이번 조정 이후에 한 차례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게 전반적인 일반적인 시황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장님도 우리가 이제 소위 강세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왔잖아요. 네네. 이것이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물론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이제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많이 뿌렸죠. 벤 버넌키 헬리콥터 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회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과 그리고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보다 지금은 돈을 더 많이 뿌렸다. 네. 그리고 그때보다 시장이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다. 요걸 걱정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차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돈들이 다
금융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돈들이 직접적으로 개인과 기업에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요번에 실제로 경기 지표가 올라오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맞는 하우스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 단계로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진전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주식시장은 경기의 선행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더 기회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사실 주식 시장뿐 아니라 네. 많은 부분에서 이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한 그 암호화폐, 네, 뭐 비트코인의 그 상승세는 정말 뭐 누구나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게 이제 전고점 대비 절반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또 최근 계속 여러 날 네네. 상당한 폭 두 자릿수의 그 폭락이 이루어져 네네. 있었고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또는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중에 이제 하나의 브랜드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전문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면은 5월 19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세인데요. 비트코인이 당일 마이너스 22%였고요. 저점이 마이너스 30%였습니다. 네. 종가는 마이너스 10%로 끝났는데요. 7일 세븐데이즈가 옆에 있는데요. 무려 39.6%고요. 이더리움은 49%입니다. 네. 거의 폭락한 거죠. 그렇죠.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저는 비트코인 선물을 위주로 많이 보는데 비트코인 선물이 6만 달러 이상 갔었습니다. 저게 34,000달러, 3만 달러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토막이 났는데 그 며칠 사이에 그랬던 거거든요. 네. 자, 여하튼 요건 팩트이고요. 자, 이렇게 된 이유들을 이제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렇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있고요. 또는 각국의 규제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렇죠. 중국에서도 중국 행정부에서 비트코인 코인 하시는 분은 아시죠? 코인 거래소에 가면은 코인 거래소에 돈을 맡기고 하지 않아요. 근데 코인 거래소 돈을 맡겨가지고 되게 조그만, 죄송하지만 실제로 있으니까 이거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조그만 거래소에 돈을 맡겼는데 그 거래소에서 그 돈 갖고 튄 데도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나 그런 데가 있어요. 뉴스에서 좀 시끄럽죠. 예. 그런데 그런 데는 안 조그만 데고요. 일반적인 거래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은행에 디파짓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 디파짓을 하고 은행이 이제 수탁회사로서 해가지고 거래를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이게 요번에만 발표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은행이 그렇게 수탁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들에서 규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심한 악재죠. 이제 코인 쪽에서는. 자, 요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이 코인 시장에 돈이 이렇게 갔다가 또 주식시장이 또 좋으면 이 주식시장이 또 주식시장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제가 비교해 드리면요. 우리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돈이 빠져서 주식시장으로 오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부동산 가고 이렇게 소위 머니 무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이 빠지면 주식시장 같이 빠지고 주식시장 빠질 때 부동산도 같이 빠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입니다. 심지어 채권도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이나 이 자금들이 돌아서 순환하면서 주식시장도 있고 채권시장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내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큰 충격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같이 빠지거나 같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나 변동성이 심한 상품을 주로 하는 투자자들도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그렇게 많이 빠져갖고 손실이 커진다. 그렇다면 어딘가 그 자금을 또 마련해야 되고 이 자본시장은 항상 돈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은 분명하게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내가 직접 어떤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어떤 쪽이 무너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서 주식시장을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사실 그
그쪽으로 들어갔던 이제 자금들 유동성이 이제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뉴스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자금들은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전체적인 영향을 주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갑자기 돌발적으로 여러 가지 쇼킹한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뭐 중국에서 나오고 미국에서 나오고 막 갑자기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일론 머스크까지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또 신뢰를 잃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서학김이라고 해서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뭐 천슬라 가자, 만슬라 가자.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된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사기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나온 자료를 보니까 뭐 한 달 동안 260억 정도를 순매도했다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비트코인과 테슬라 이게 하나로 묶이면서 같이 몰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그러지 마시자고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가요? 극단적으로 한쪽이 좋으면 한쪽 쪽으로 막 얘기를 하고 또 한쪽이 뭐 좀 빠지면 또 한쪽으로 얘기하고 이런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 역시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주가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뭐 도지코인에 투자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연관되어서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테슬라의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가 뭐 천슬라 얘기를 하면서 $1,000 근처에까지 갔다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800% 이상 올랐으니까. 그랬다가 요번에 $500까지 다시 떨어진 거는 테슬라는 작년에 주식 분할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런 이벤트에서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올해 코인을 테슬라에서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야 이거 일론 머스크가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좀 위험하다. 그래서 CEO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또 투자하는 것 투자성 자체가 굉장히 미래 혁신적인 것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경쟁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크노버리스에 투자하는 아크케이의 ETF에서 역시 또 이쪽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반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테슬라, 전기차 그럼 테슬라, 이퀄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나오죠. 지금은 전기차가 많아요. 중국에도 테슬라 말고도 어마어마한 전기차들이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향후에 전반적으로 테슬라 자동차의 전기차의 경쟁력이 심화된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신제품이 나오면 처음에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거고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다가 상용화되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믿는 쪽은 월가에서도 뭐 $1,000 넘어서 갈 거다. 타겟 프라이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건 시기가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시기 동안에 이러한 노이즈가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노이즈가 작용을 할 때 내가 팔고 도망가 있을 거냐 아니면 끝까지 기다릴 거냐 이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하락을 하다 이제 보니까 거기서 돈을 빼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돈을 빼는 거에 이제 테슬라의 종목들도 많이 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5월에 2주까지의 5월 둘째 주까지 수치를 보면요. 22개월 만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순매도를 처음으로 했다고 하네요. $2,000만 정도 했다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테슬라나 또는 이제 빅테크에 매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테슬라도 같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하고 이거하고 꼭 연관 짓지 말자라고 제가 이렇게 서두에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요. 테슬라는 성장 기업의 그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성장의 혁신 기업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는 좀 격이 다르죠. 암호화폐는 이제 일단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으냐면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과거에도 암호화폐가 막 급등하고 이랬을 때 옐런 장관이 옛날에 FRB 의장일 때도요. 네. 그때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 너무 급등하고 이러면 이거 우리가 규제한다. 규제한다라는 경고를 계속 했었어요. 최근 들어서도 각국에서 다 규제한다라고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엑시들이 어떡하겠어. 이거 뭐 이건 대세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빠졌어요. 이렇게 반토막 가까이 빠지니까 야 이거 왜 그러냐 이거 뭐 안 되는 거냐 이게 금방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그러지 그렇죠. 말자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암호화폐는 저도 제 주변에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거래소도 관련된 사람도 있고 저도 좀 관심이 있어요. 저희는 증권사 직원이니까 투자를 못하지만 그런데 암호화폐는 지금 저는 어떻게 딱 정의를 내리고 싶냐면요. 암호화폐는 자산 가치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도 상장이 되고 선물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옐런 장관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커지면 우리 규제할 거다. 지금은 별로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너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 대해서는 이제 이런 규제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작은 데서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조에 기초 달러인 달러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여기에 규제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 정도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자꾸 새삼 이제 깨닫게 되는 거는 네. 정말 한 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예. 정말 사실 또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예. 뭐 삼성전자 1월 달에 예. 물리신 분들 많지만은 예. 그때만 해도 또 삼성전자가 최고의 주식처럼 막 붐이 또 일었었잖아요. 불과 또 몇 개월 지나서 푹 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업앤다운이 심한데 예. 우리가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시장에 확신을 갖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항상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겸손하라. 시장에 순응하라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런저런 방송을 많이 하고,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 방송을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네? 정말 투자해서 심지어 뭐 이제 약간 이제 기분 나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계좌 까보자. 같이 우리 수익 게임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96년 1월에 증권맨으로 입사를 해서 여태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예를 들면 저는 한 종목을 가지고 한 8년 들고 있어서 꽤 수익을 많이 낸 것도 있고요. 한 종목을 한 3년 들고 있다가 반토막 난 것도 있고 그런 경험을 겪어서 온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 주신 거 대답을 드린다면 단연코 시장에 순응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준을 믿어야 됩니다. 연준은 그래도 믿을만 한 게 왜 그러냐면요. 연준은 테이퍼링을 하든지 아니면 양적 긴축을 하든지 금리 인상을 하든지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팍 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얘들은 그렇죠. 예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든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줘요. 그러니 그들의 입을 통해서 워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황을 가져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플로어를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플로어 속에서 요즘에 굉장히 변동성도 심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준의 워딩이나 플로어가 나타나는 지표가 명확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화와 위안화 환율, 우리는 명확하게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시면서 내가 중심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뉴스들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장가지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뉴스에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거래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로 주식투자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변을 좀 길게 드렸는데 시장에 순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준을 항상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순응한다라는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흘러가는데 네. 오르는 거에는 오르는 이유가 있는 네, 거고 네. 사람들이 뛰어드는 데에는 또 네, 뛰어드는 이유가 있는 네, 네. 거기에 이제 나 혼자 다른 어떤 소수 의견으로 네.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는 거스르는 게 될 수 있는 이제 겁니다. 투자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 구루나 석학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특히 석학분들, 아카데믹하게 경제학자들? 교수분들 있죠. 네. 교수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까?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고 모든 자산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은 꺾이지 않을까요? 시장이 한 번은 한 15%, 20% 빠지지 않을까요? 근데 작년에 15%, 20% 빠진다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올라왔죠. 그리고 나 작년 말에 올 1분기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1분기 지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또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내년쯤에 20% 빠졌어요. 그럼 그분이 맞힌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경제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다 올라간다고 할 때, 야, 여기서 한 번은 박살나라고 했는데 맞았어요. 그러면 히트 치는 것 아닙니까?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들은 좀 이제 배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자신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